예, 뭐 의찰이 조금 넘어가고 있을 것 같고요. 페이지 52쪽 펴볼게요. 자, 52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1과 챕터 2를 통해서 지구계라는 지구계 시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문제풀이가 뭐 쉬웠습니까?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51쪽까지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죠.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25번 25번 문제 몇 페이지죠? 30페이지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30이요 30페이지로 20 몇 번? 5번이요 5번. 30페이지 25번.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했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했어요. 자, 태양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에 약 1AU 되는 거리에 여기에 지구가 있으면서 생명 가능지대라고 했는데요. 질량이 작은 경우 생명 가능지대와 중심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 좀 더 가까이 포지션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3, 4, 5 중에 골랐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는 중심별의 영향으로 행성들의 자전 주기가 길어지게 되겠죠.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지는 길어지는 효과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지고 낮과 밤이 없어지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왜 길어지는 건지 요 주위에 이제 자전 돌려가는데 별과 행성 사이의 기조력, 뭐 결국엔 상호 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돌아 하는 거예요. 기조력 때문에 잘 못 돌아. 그래서 실상 여기 수성이라든지 금성도 자전이 굉장히 길어요. 심지어 금성 같은 경우는 금성의 1년, 즉 금성이 한 번 공전하는 것보다 한 번 차지하는 게 더 길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돌면 큰 기조력에 의해서 기조력은 거리 상승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반절 줄어들면 기조력은 8배나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기조력에 대한 내용들은 정규 교과로 따지면 지구과학 2에서 세페이드 책으로 따지면 4F에서 다루게 됩니다. 뭐 결국엔 과거 입학한 뒤에 다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동주기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건요 지구와 달 사이에도 어때? 큰 기조에서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지구가 빛을 낸다면, 물론 지구는 이제 반사하는 존재지만 만약 지구가 빛을 낸다면 달의 한쪽 면은 계속 그 빛을 받고 반대편은 전혀 받지 못하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쪽은 계속 낮고 한쪽은 계속 밤이 되면 아무래도 생명 사이가 조금 더 가혹한 관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생명 가능지가 넓은 지역에 멀리서 형성되겠습니다만 수명이 짧죠. 별의 수명은 또 별의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태양보다 10배 더 큰 질량이다? 그러면 수명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태양의 수명이 대략 한 100억 년 예상했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되면 꼴랑 1억 년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결국에 초이성 폭발을 해버리겠죠. 한 1억 년 정도 후에는 초이성 폭발. 그럼 뭐 여기 뭐 없어요. 초이성 폭발할 때 엄청난 gamma레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물리 쪽에서 배웠을 때 자외선보다 또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더 짧아지면 자외선, 그보다 더 짧아지면 X선, gamma레이 되잖아요. 이 gamma레이는 파장이 너무 짧으면서 에너지가 너무 커요. 생명의 DNA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gamma레이를 사람한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특정 부위에 gamma레이 집중해서 암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감마선 맞아가지고 헐크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영화적인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니까 진행자. 저 29쪽에 29쪽에 22번 22번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이잖아 했어요. 이 과정 중에서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했어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핵과 만틀의 분리 정도까지는 계속 지구 온도가 상승했겠죠. 그치? 근데 2번 여기까지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고 이제 줄었다고. 마그마의 바다가 반대로 나와 있어요. 답지. 아 이게 잘못됐네. 답지에는 해설과 답이 서로 반대가 돼 아니 있어요. 아니요. 앞 내용에는 그 비교 멘틀과 핵을 분리해서 예. 더 이상 그 운석 충돌이 안 해가지고 예. 저도 안 했더라. 답지에는 2번이라고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교재마다 조금 뭐 의견 차이지만 어쨌든 디귿 정도까지 온도가 계속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더 없나요? 여러분들이 그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단톡이라든지 개인톡이든지 문제 풀다가 선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하면 뭐 하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거 아껴서 뭐 할 거야? 일주일 후에 되면 또 질문해야 되는 걸 또 까먹을 수 있어. 알겠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챕터 3를 나갈 예정입니다. 지구의 에너지원과 그리고 지구의 각 물질들의 순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요. 예, 맞아요. 이지예요. 이거 점수 먹으라고 준 단원이에요. 그렇다고 집중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챕터 3 단원이 뭡니까? 지구의 에너지원과 그리고 물질 순환하는데요. 이 지구라는 시스템의 지구계에서의 에너지 하겠습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뭐 있을까요? 태양.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게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99.9% 이상입니다. 그 말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엔간한 현상은 태양 복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들? 뭐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내려요 하는 각종 기상 현상들. 그렇게 해서 뭐 풍화 침식 일어나요 하는 이런 현상들. 태양 에너지 받아서 광합성하고 초식동물이 그걸 먹고 육식동물이 그걸 잡아먹고 하는 이런 먹이사슬에 해당하는 생명 활동들. 뭐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뭐 지각의 변동 뭐 이런 거는 앵간한 변동들 등은 모두 다 태양 복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나머지 두 케이스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공부에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본되는 반응들은 에너지의 원천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무래도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델타 M 질량 결성이 나겠고 그게 광속 제곱하면 발생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야 하겠습니다. 지구 에너지와 나머지 두 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있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비대에너지 나오고 뭐 또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이것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안 가능해요. 즉 태양 복사 에너지 봐서 지구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태양 비대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하고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동물이 먹고 운동이 기계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들이 열 에너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해도 이들 사이에는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앵간한 것들이 99.9% 이상의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금 더 많고 가장 작은 건 조력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원천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삼는 게 일단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만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요. 지구가 만들 때 여러 소행성들이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구 탄생 초기에
서서히 충돌할 때 충돌의 에너지 그게 열에너지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별로 소개 안 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네.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시, 핵과 멘틀의 분리될 때 분리시 밀도 큰 놈이 안으로 들어오고 밀도 작은 놈이 바깥으로 밀려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분리시의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게 열에너지 나온 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아마 요거만 적어놨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구 탄생 초기에 충돌한 과정에서 그 열에너지가 그리고 핵과 멘틀이 분리시 질량 큰 밀도 큰 놈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그게 열에너지를 전환된 거. 그렇다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뻔하게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죠. 각종 지각 변동. 그래서 조산 운동, 그 대규모 스콕산맥을 만드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알프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조산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필요하다면 소량의 이제 그 변성함이 만들어지게 한다든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되거든 하겠습니다. 습곡 만들어 하는, 단층 만들어 하는. 근데 어차피 습곡 단층이 아마 또 지진의 원인이기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52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연리도명 봐야겠지. 아, 인천이 많고 저희는 모른데 있고 이거는 겨울동은 모른데. 그럼 오늘 쌈 다 왔네. 아니다, 하나 더 왔잖아. 동수. 그럼 한 명이 누가 왔지? 자, 다음 조력 에너지 해봤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달과 지구, 엄밀하면 달도 있고요, 태양도 있는데 태양에 대한 기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달의 기조력이 태양보다는 더 많아요. 대략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달과의 기조력을 훨씬 더 크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 뻔하게 밀물과 썰물이라는 조석 현상을 얘기하겠죠. 또는 조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류는 뭐예요?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수평으로 흘러가는 걸 해류라 불러요. 반면 조류라 불러준 놈은요, 달의 기조에서 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수직 방향의 물의 흐름을 얘기해요. 밀물이 들어온다, 썰물이 나간다 했지만 실제로 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수직의 흐름이고 수평의 흐름이에요. 해류는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조류는 조력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페이지 52쪽에 실려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해봅시다. 현재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의 근본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화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역시 과거 생물의 유해가 화석화된 것들이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근본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 방사성 원소다 보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적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고갈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죠. 우라늄 뭐 무한한 우라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에너지가 근본이 누굴까 하면 앵간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있겠죠. 화력 발전이 있겠네요. 파도가 치는. 태양빛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시키는 태양 광 발전과, 그리고 태양빛 에너지 모아서 물을 끓여요. 요즘에는 이제 금속 나트륨을 끓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겠다는 태양 열 발전이 있거든요. 참고로 태양 광 발전은 직류 발전입니다. 그 외에 태양의 표층과 심층, 표층은 따뜻하고 심층은 차갑다 보니까 그 사이의 온도에서 이제 녹았다 얼었다 하는 것들을 이용한, 녹았다가 다시 굳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겠습니다. 태양 온도차 발전, 그런 것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건 당연히 지열 발전이죠.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이 효과적인 곳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아무래도 화산지대가 좀 많은 쪽엔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위도가 한 거의 60도쯤 돼요. 굉장히 추운 곳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이 아이슬란드가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놈이거든요. 그 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쪽은 전체 발전량의 한 70-80% 가까이 지열 발전으로 해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것은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방조제를 쌓아요. 방조제를 쌓아요. 대표적으로 시화호 방조제가 있습니다. 방조제를 쌓아서 물을 가둬놓고 가둬놓은 물이 나중에 이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류 발전은 그 터빈의 형태가 수력 발전 터빈과 유사해요. 즉 위치 에너지를 나중에 운동에서 바꾸거든요. 조력 발전 방조제가 필요합니다. 얘의 장점은 일단은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시화 조력 발전소가 전 세계 조력 발전의 최고 탑을 찍고 있어요. 반면 단점도 있죠. 방조제 쌓는다는 것은 계속 물을 가둬놓고 있어야 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즉 갯벌이 많이 파괴돼요. 그리고 한쪽에 물을 가둬놓으면 뭐 잘 알다시피 고인물은 썩어요. 그래서 시화 방조제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보면 양쪽에 물이 달라요. 깨끗한 물과 똥물로. 반면 조류 발전은 아직은 상용화되어 있지는 못한대요. 조류 발전은 말 그대로 조류의 흐름, 물살을 그대로 터빈을 돌립니다. 바람이 불어서 터빈 돌리겠다는 풍력 발전과 유사한 터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상용 안 됩니까? 우리는 서해안은 조력 발전이 유리하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남해안은 조류의 속도가 빨라서 조류 발전이 유리한데, 문제는 물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돌멩이를 튀고, 심지어 예인선이 뭔지 아십니까? 큰 배를 옆에 밀어가지고 배의 모양, 배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배를 이제 도크에서 배를 항구에서 빼낸다든지, 그런 데서 하면 조그만 배들입니다. 이런 예인선이 와서 처박혀요. 그래서 쉽게 망가져요. 조류 발전 아직은 상용화되어 있지는 못한데 뭐 언젠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한지.
그래서 이것들 빼고 나머지 근본하면 태양의 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52쪽의 얘기들입니다. 정리 다 봤습니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계라 불러주는 놈은요 했어요. 외권과 에너지는 주고받죠. 근데 머티리얼 물질은 주고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속 음성 이런 거 떨어지긴 한데 워낙에 큰 지구 질량 대비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머티리얼 물질은 뭐 그렇게 주고받는 건 아니. 예, 이런 것을 우리는 닫힌계라는 이름을 써요. 에너지는 주고받지만 물질은 주고받지 않는 상태를요. 그럼 지구계 안에는 직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생물권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면 물질과 에너지 모두 다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과 직권 사이에는 물질 및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권과 직권 사이에도 물질 및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열린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열린계는 에너지 및 물질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계가 더 있는데요. 물질, 에너지 둘 다 출입이 불가능한 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립계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고립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직권과 수권과 기권 그리고 생물권 사이에서 물질 및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는 것을 소개하겠는데 맨 처음은 탄소입니다. 페이지 53쪽에 탄소 기순환 과정 보도록 하죠. 기권에서 탄소는 주로 CO2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많이 존재합니다. 100% 이산화탄소는 아니죠. 뭐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겠고요. 수권에서는 주로 CO2-에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생물권에서는 당연히 유기물, 탄단지 이런 쪽으로 유기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권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탄산염의 형태로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탄산염의 형태로 있습니다. 즉 모든 탄소량의 99% 이상은 탄산염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량의 유기탄소, 즉 화석, 연료 형태로 소량 존재하는 게 직권에서의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계의 네 요소들 사이에서 이 탄소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도 화산이 터지는 과정에서 화산가스로 이산탄소 나가는 과정이 있겠고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도 역시 이산탄소가 날아가겠네요. 기권의 이산탄소가 많아진다는 뜻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온난화 가소가 되는 게 얘기죠. 이산탄소가 수권으로 녹아 들어올 수도 있겠고 수권에서 튀 나갈 수도 있겠죠. 따뜻한 물에 이산탄소 잘 녹아 보는 거봐. 잘 못 녹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수온이 올라간다는 뜻은 용해되는 과정보다 오히려 용출되는 과정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용해되는 과정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네요. 수권에 있는 놈이 탄산염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거 바로 기권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고 생물권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내려오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지?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 방식이죠. 반면 생물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썩어나가요, 부패돼요, 산불 났잖아, 연소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또는 기권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결국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또는 완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질문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로서는 무슨 계획이었기 때문에 받침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문제다. 오케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을 한 회차 추가적인 숙제로 나눠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것까지 있던데. 예예. 그래서 없습니다. 어? 볼 게 없어? 알았어요. 그럼 한 개 더 내줄게요. 페이지 53쪽 탄소의 순환 과정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이 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도 에너지 질비 수반 그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 흡열이에요. 연소, 호흡 이런 건 발열이죠. 정리해 주십시오. 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수단 과정은 우리가 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숫자 내만 더 쓸게요. 100이라고 쓸게요. 그럼 해양에서 비가 내리는 양은 얼마 됩니까 하면 이건 90 정도 비가 내립니다. 육지 대륙에서 비 내리는 양은 얼마 됩니까 하면 약 30 정도 비 내립니다. 대륙에서 증발되는 양은 얼마 됩니까 하면 한 2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대륙에는 강수량이 30, 증발량이 20, 물이 계속 쌓이고 바다는 물이 계속 모자랍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대륙에서 해양으로 물이 나오네요. 결국엔 하천수가 또는 지하수가 내려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10대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주든지 이런 비율이 되는 거죠. 즉 대륙에서는 강수 마이너스 증발량인 해양에서는 증발 빼기 강수량이 결국에 하천수의 유입, 지하수 유입, 대륙에서 해양으로 유출량과 같은데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 얘기예요. 페이지 54쪽 되겠죠? 역시 이렇게 물이 증발될 때 흡열 그리고 강수하는 과정에서 또 단열할 수 있겠죠. 물이 증발되는 것은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는 거잖아. 기화가 되겠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화 응결이 되는 과정에 또 응결이 방출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단 과정은 질소의 수단 과정이 있는데요. 질소 수단 과정은 지구과학에서는 거의 다룰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다뤄? 땅의 생명에서 다루죠. 공기 중에서 질소 생명한테 굉장히 중요한 원소죠. DNA를 만드는데 단백질 만드는데 중요한 원소예요. 그것을 생명이 직접 N2 질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질산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야 되는 질소 고정 과정이 되겠다고요. 질소 고정을 관여하는 세균들도 있겠고 뭐 번개와 같은 그 자연 질소 고정 과정도 있겠고 등등 나오는데 그것들은 생명과학 할 때 보십시오. 지구과학 쪽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페이지 54쪽에 물의 순환들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특히 이렇게 육지에 내린 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침식 작용이라든지 그래서 침식 지역, 뭐 경우에 따라서 퇴직 지역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말이죠. 강의 상류 지역에서 이 대표적인 퇴직 지역들 뭐 있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지 않을까 싶은데 강의 상류 지역에서 퇴직 지역들 부채 모양으로 돌덩이를 막 던져놨어요. 부채를 한자로 선 써요. 선상. 예, 보이네요. 반면 강의 하류에서 진흙 같은 입자들 아주 곱게 삼각형을 만드네요. 삼각주 델타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다 보니까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권도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보는데요. 굳이 이 K바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더라. 바람이 분다는 것은 기권의 일이죠. 파도 친다는 것은 수권이네요. 기권에 의해서 수권이 영향을 받았다. 파도가 치니까 해식 절벽 바닷가의 땅을 깎아서 절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수권에 의해서 직권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K바퀴가 페이지 50, 몇 페이지야? 55쪽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외권은 영향 주지 않을까요? 외권은 이런 데 영향 안 줍니까? 주죠.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들이 지구자기장을 따라서 극으로 이동하다가 대기권에 부딪혀서 빛을 내네요. 뭐라 부르지? 오로라. 그거는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달이 삽 또는 망일 때 밀성분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밀성분이 높이 차이가 커져요. 이런 것들은 외권과 수권과 상호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리고 해양에 사는 생물들은 양력보다는 음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즉 음력 한 달 기준으로 생시작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로 뭐 만조일 때 그리고 보름달 만조 뜰 때 그때 뭐 알을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뭐 생물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진짜 별거 없죠. 도덕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연습 문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 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유형 읽기 쭉 문제 풀어 나가십시오. 책 없다. 손. 에이 진짜 저 친구들. 빨리 하세요.